새벽에 왔어요. 오늘 새벽에 왔어요. 일찍 도착했어요. 새벽에. 통일교육위원 여러분, 잠시 저를 주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잘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주요한 행사인 특강 및 사례 발표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정동문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죠? 네. 오늘 전국의 17개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LA, 뉴욕, 워싱턴 그리고 북경에 계신 우리 해외 이해인들까지 모두 이렇게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반가워하고 또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LA에서 오신 분들 서시겠습니까? LA. LA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뉴욕, 워싱턴. 예, 여기 앞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동경. 와, 예, 반갑습니다. 네, 북경의 위원님들. 북경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소통과 공감 워크숍에서 앞에 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2년 동안 노력한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인정하셔서 많은 교육위원님들께서 앞에 보셨듯이 수상을 하시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 모두가 그분들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20기 통일 교육위원님께 함께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축한 의미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를. 네, 감사합니다. 예, 앞에 개회식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또 어렵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실타래같이 얽힌 고차원의 문제들을 정말 실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 해법을 찾아내는 일에 실무적인 책임자께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특강을 부탁드렸고 또 흔쾌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통일부의 김남중 통일정책실장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입니다. 여기 원래 오늘 차관님 오셔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제가 대신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데 다음 시간에 보니까 김용현 교수님 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서 먼저 한 사람이 전이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게 50분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50분 예약이 돼 있는데 뭐 시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대북 정책 추진 환경, 그다음에 추진 전략, 분야별 추진 방향, 약간 공무원적인 냄새가 좀 나죠. 하여튼 뭐 그렇더라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환경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북 정책 추진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이 그 핵 미사일 위협을 뭐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 핵실험도 한 번 했습니다. 6차 핵실험을 했고 특히 6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강한 그런 위력의 핵실험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10차례만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차례 ICBM급 탄도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 소위 말해서 IRBM 그보다 중거리 정도가 되는 탄도 미사일도 발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SLBM도 이따금씩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 관련국의 입장입니다. 뭐 가장 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북한 입장인데 과거에는 이제 핵 문제 그러면 항상 이게 협상용이냐 아니면 진짜 개발하려고 하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 핵은 절대 포기 불가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비핵화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옛날 같은 뭐 육자회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한 그런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한데 이제 일단 과거와 좀 다른 점은 북핵이나 이제 미사일 같은 것들을 자국의 안보 이익에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ICBM 쏘고 특히 지난번에 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고각 발사가 아니고 실사격 비슷하게 괌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미사일을 쐈죠. 근데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핵 미사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 그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일본과 정보 협조 문제 포함해서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심화되는 거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영향력 확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세인데요. 북한 정세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핵 경제, 뭐 경제 핵, 뭐 병진 노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모든 나라가 다 이제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의 어떤 부국과 강병이잖아요. 근데 약간 좀 빗나간 거죠. 핵을 통해서 이제 강병을 하겠다는 거고 경제를 통해서 뭐 가는 거야. 그렇지만 하여튼 핵과 경제를 병진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논리 모순이 될 수도 있고 본인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체제 안전을 이런 정책 노선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정세를 볼 때 김정은 체제가 이제 들어온 지 몇 년 됐는데 외형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착이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형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핵 경제 병진이라고 그러는데 핵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핵탄두 탑재 ICBM 완성의 완결 단계까지 지금 근접을 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북한 경제 부분은 이 작년 같은 경우 3.9%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와중에도 여러 가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밖에서 볼 때는 제재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제 성장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밖에하고 외부하고 어떤 무역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내부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거나 우리 북한 내부에 장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6.28 조치 같은 그런 시장 경제에 도움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 북한 경제 전반적으로 사실 제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쌀이라든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쌀이라든가 아니면 기름값 아니면 무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약간 환율 같은 것도 그렇고요. 좀 안정돼 있다는 느낌은 계속 안정돼 있다는 정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그 유엔 제재를 이후에 이제 유류 같은 것들이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한 40% 정도까지 한국은행 같은 데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낮다고 저희들은 이제 평가를 합니다. 한 20-30% 정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 그 중에서 한 90%가 이제 중국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이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제재 상황에서 경제 성장 지속이 계속 가능할 수 있을 건가? 언제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 성장이 중간에 멈추거나 후퇴를 하게 되면 그때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 상황인데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이제 대화라든가 교류가 전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과거 이제 남북 관계 단절 정도 얘기를 하면 그냥 대화도 잘 안 되고 있고 교류도 잘 안 되고 있구나 정도 생각하실 텐데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북한 어민들이 남쪽에 이렇게 휩쓸려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바닷물에 이렇게 왔을 때 그분들을 이제 돌려보낼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강 하구 쪽으로 이제 북한 주민의 사체 같은 것들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북쪽에다가 다시 돌리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판문점 쪽에 직통 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확성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북쪽한테 알리고 북쪽에서 그걸 이제 찍어서 자기들 내부 보고를 하고 이제 어민들 받으러 오거나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옛날에 과거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었습니다만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NLL 주의라든가 MDL 주의라든가 이런 사소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우발적인 것들이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산가족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인도적인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특히 이제 이산가족 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지금 다 거의 대부분 80-90대 이상이고 가급적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문제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일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사실 이렇게 되는 과정에 그동안에 이제 과거 정부부터 한 9년 정도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좀 중단되어 있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남북 관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물론 이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라든가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갑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회담 같은 걸 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핵을 자기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경제도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성장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그 수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남쪽하고 지금 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고 있고, 특히 그 핵 문제 관련해서 자기들이 지금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남북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훼손시킬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새 정부 들어가 저희가 이제 그 민간 교류 같은 것들은 다 접촉이라든가 이런 건 다 허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국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 북한이 이제 계속 도발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했고 여기에 따라 이제 안보 불안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과거부터 저희들이 이제 했던 통일의 당위성이라든가 뭐 하나의 민족 이런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젊은 계층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북한 그러면 이제 김정은 생각하고 이제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북한하고 굳이 통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통일교육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또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통미봉남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코리아 패싱 하다 보면 저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사실은 뭐 미국하고 공조가 잘 안 된다, 일본하고 공조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그 얘기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죠. 미국하고 공조가 잘 되고 있고 일본과 공조가 잘 되고 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코리아 패싱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패싱 얘기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남북 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도 하고 뭐 저희들이 얘기할 접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한 부분인데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남북 간의 채널이 없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요 관련해서 여기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한미일 공조 내지 한미 공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을 따라야 된다. 그게 공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공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미국도 할 일이 있고 우리도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미국한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약간 조율되지 않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거나 뭐 그런 부분들 사실 그쪽에서도 자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항상 저희는 뭐 하면서 공조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따라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쪽에 계신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뭐 특히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같은 걸 날려서 갑자기 한국 정부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제가 이게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이건 좀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있다 보니까 특히 북한 리스크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세계의 뭐 3대 신용평가 그룹 무디스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기구가 뭐 내일도 옵니다만 몇 개 기구 기자분 듣고 나간 것 같은데 잠깐 저기 나가가지고 좀 그 부분 좀 누가 나가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직원 중에 누가 좀 나갔어요. 지금 밖에 한 사람 그 서정배 국장님 누가 좀 잠깐 나가서 기자분들이 있는 거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북한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요. 좀 사실 좀 조금 약간 다소 그런 뭐 이렇게 변동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그 변동 폭이 크지 않고 그 3대 신용평가 그룹에서도 뭐 특별하게 지금 현재 뭐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그 핵무장 이게 더 올라가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북한 리스크 굉장히 저희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북핵 문제의 이제 근원적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이것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고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아닌가? 좀 전에 기자가 나갔네. 이게 뭐야 새가슴이 돼가지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죠. 네. 그다음 대북 정책 추진 전략인데요. 지금 현재 대북 정책 뒤로 뭐 이걸로 하지 뭐. 그 대북 정책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있었던 베를린 선언이라든가 8.15 광복절 정축사하고 지금 저 유엔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대북 정책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뭐 기본적으로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기본적인 틀은 기본적으로 베를린 선언에 나와 있는 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 대북 정책의 뭐 비전이라 그럴까요? 비전은 이제 평화 공존 그리고 공동 번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관계 상황도 그렇고 한반도 상황이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 길 번영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비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운전자론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도, 그다음에 강한 안보, 그다음에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공조라고 일단 잡았습니다. 이제 이쪽 있던 5가지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장 중심을 두고 하는 그런 원칙 하에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만들고 하면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 다 해가지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목표가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목표 3가지는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화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방향에 조금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평화 체제 구축입니다. 그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북핵 문제만 가지고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하냐 하는 걸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북한이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고,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 그리고 북한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공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핵무장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뭐 북한 주장이고요. 이제 그 이외에 뭐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하냐 하는 부분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라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핵 문제라는 게 뭐냐, 아니면 핵무기라는 게 과연 어떤 성격을 가져야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핵무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량 살상 무기잖아요. 근데 그 핵무기를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보유국가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핵무기 자체를 이제 소형화시키고 핵무기 자체를 탄도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시키고 핵무기 핵실험 같은 것들을 해서 핵무기 자체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하나는 이제 그 핵무기를 탑재해서 갈 수 있는 ICBM 같은 탄도미사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근데 문제 북한은 자기들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이제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전 세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반적으로 8개 국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5대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있는 5대 국가에다가 이란,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두 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사실상 이제 뭐 거기 NPT 체제 밖에 있는 겁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뭐 NCND 입장입니다만 이스라엘도 통상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취급해요. 8개 국가 갖고 있는데 이제 핵무기라는 건 다른 나라가 인정을 했게 핵무기의 성격상 다른 나라가 인정을 해줘야지 그 핵무기라고 하는 무기에 어떤 효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계속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NPT라고 하는 그 국제 어떤 협약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들어갔다가 나온 북한이 그걸 인정받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북한이 이제 하는 것 뭐 자기들이 하는 걸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다. 스스로 포기하기는. 그래서 이제 약간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단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제재와 압박입니다. 이제 북한이 실감할 수 있는 제재와 압박. 이제 다만 이제 제재와 압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대무역 의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중국이라는 후견인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제재와 압박의 근본적인 한계는 제재와 압박이 현재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볼 때는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핵무기 자체를 완전히 수도시키는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사실 그 이외에 나오고 있는 군사적인 방안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고 이제 평화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군사적인 해결 방안은 일단 뭐 저희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국 기본 합의서부터 제네바 협정부터 해가지고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등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고 남북 간에도 뭐 여러 차례 한반도 비핵화 선언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잘 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합의 그리고 현재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좀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비핵화의 이제 틀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 당국한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게 북한 주민들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이제 북한의 변화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북한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협력 내지는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핵 문제 자체만이 아니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통해서 한반도뿐만 아니고 동북아의 어떤 평화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기본 구상입니다. 그래서 그 대북 밑에 있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의 어떤 요약인데 일단 북한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를 시키고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한다.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베를린 구상 안에 대부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베를린 구상에서 이제 4대 기조하고 5대 기조하고 4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베를린 구상에 기초를 해서 남북 관계를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그동안 단절이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좀 들어갈 거고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남쪽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해야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서두르거나 그렇게 가는 것보다 서두르지 않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밑에 있지만 남북 교류 관련해서 대북 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교류를 한다거나 그다음 인도적 문제, 그다음에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것들을 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을 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북한이 이제 계속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북한의 태도라든가 국제 공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 교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 중단돼 있습니다만 대북 제재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한 8번 정도가 지금 있었나요? 그 제재의 범위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간 교류는 그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현재까지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산가족, 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같은 인도적 문제는 계속한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WFP하고 유니세프 있었습니다만 800만 불, 또 정치 군사 상황과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서 지금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라고요. 이제 그 대북 지원 결정하는 기구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전달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의약품 같은 것들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일각에서 좀 일각이라고 말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지원은 인도 지원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도 지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해도 빠른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사실 갑자기 무슨 지도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지도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이제 그 남쪽 정부가 그동안에 항상 그래왔지만 섬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륙과의 연결이 중간에 휴전선으로 끊겨 있고 밑은 다 바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사실상의 섬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대륙으로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도 이제 대륙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가 새롭게 연결이 되고 북한하고 북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경제 영역 같은 것들을 북쪽으로 넓혀 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이제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전반적인 생각은 H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하고 서해권의 그 산업 물류 벨트, 그다음에 DMZ의 환경 관광 벨트 해가지고 H 형태로 된 그 북방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구상이다. 약간 중장기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14선언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합의를 했고, 북한하고 핵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되는 단계가 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거와 좀 이렇게
연계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과 상호 선순환을 이루어 가도록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경제 지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 그리고 북한의 변화, 그리고 경제를 회생하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안정, 그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당면에서는 이제 한러 간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가셨습니다만 거기서 그 한러 간의 한러 아니면 한중 간의 협력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할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 평화통일 공감대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가장 많이 또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반에서 이따가 아마 그 토론회도 이거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적 공감대 합의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고, 또 이제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탈북민, 우리 사회의 먼저 통일이라고 하는 탈북민들을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순화시켜 통합을 같이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그동안 쭉 했습니다만 조금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밀착형으로 좀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민 참여 관련된 부분인데요. 통일국민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 항상 이제 그렇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 왔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 오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비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정부가 다 과거 정부의 그런 것들을 지속하고 받아간다라고 계승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게 좀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통일 담론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담론이 형성이 되면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른 담론으로 다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통일 담론의 그 논의장 같은 것들을 정부가 주도를 하지 않고 시민한테 돌려주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시민단체, 다양한 사람 참여 주체가 참여를 해서 여기서 뭐 이름이 통일국민협약 이래가지고 굉장히 무슨 헌법 비슷하게 뭘 만들어 간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 불문법 형식으로 약속을 만드는 게 사실상의 어떤 법률 같은, 그래서 조금 말이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 하는 차원의 통일국민협약을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평통도 그렇고 지자체 등과 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통일교육 민관협의체도 좀 확대 개편을 하고 여기 통일교육위원 활동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통일 정책이라든가 통일 교육 다 포함한 이런 부분에 민간의 참여를 좀 확대를 하고 그것들을 좀 제도화 좀 시켜 나가자 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뭐 정책이 바뀌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남북 간에 합의를 했는데 뭐 어찌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더라. 그래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하면 좀 지켜질 수 있게 법률로 좀 정하고 북한도 물론 당연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10분 빨리 끝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김남중 통일정책시장님께서 지난 5월달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통일정책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시점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내다본 전체적인 걸 조망을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포괄하다 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략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실 텐데 혹시라도 저도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정부 관계자들을 섭외할 때 항상 난점은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되었을 경우에 여러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혹시 뭐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을 혹시 교육 현장에서 원용하거나 또 운영할 때는 좀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혹시라도 보다 상세하지 확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이 부분 저에게 써도 되느냐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남중 통일정치시장님께 감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